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큰별쌤 한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을 모시고 풍도의 1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이 있다. 나 찾을 수 있다. 머리에서 발끝을 한번 쭉 봤더니 우리의 전통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전통 한복 아니잖아요. 상투 아니잖아요. 쪽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과연 그럼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바로 이 강화도 조약,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을 우리 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드디어 이제까지 어떤 전통의 어떤 역사에서 드디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근대화된 이 자본주의의 바다에 우리가 발을 담그게 되는 첫 번째 순간. 이 순간이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 대륙과 해양의 만남, 봉건과 근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과 만남의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까지는요, 우리는 동양, 즉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체제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은요, 미국이 문을 열면서 그 미국을 통한 서양 문물을 이식받으면서 서양 문물의 아시아 맨 끝자락에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바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볼 수 있죠. 또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 즉 대륙 중심의 문화와 일본 해양 중심의 문화, 대륙과 해양의 만남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만남, 굉장히 독특해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 대륙과 해양의 만남, 봉건과 근대의 만남. 서로 다른 이질적 문명들이 지금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처음으로 빵 하고 터진 곳이 바로 풍도예요. 자, 어쨌건 간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질적 문명들이 지금 만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한자라서 어려우시죠?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국이 자주국이래요. 일단 문장 자체로 보면 좋아요. 우리가 자주국이래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다. 지금 조공, 책봉의 전 근대적 봉건적 시스템 속에 우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본은 지금 조선 자주국이래요. 자, 여기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조선을 자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강화도 조약으로 그걸 이뤘다 안 이뤘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본의 희망사항이라고요. 이 일본의 꿈, 근대화로 접어든 이 일본의 꿈, 조선을 무조건 자주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꿈이 실현된 때가 언제다?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풍도해전.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될 겁니다.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문을 열었어.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 자본주의 근대의 바다에 발을 담궜어. 담그니까 굉장히 새로운 어떤 노선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청나라를 따라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과 일본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 왜냐면 두 만남,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다른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갈 거냐? 청나라 따라가자, 일본 따라가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부딪혔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이 갑신정변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여기 얼굴들을 보세요.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에요. 이들의 꿈은 뭐였냐면요, 빨리 일본처럼 제도, 문화 모든 것들 다 서구화시키자. 우리가 빨리 이 아시아로 벗어나서 우리가 서구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싹 바꾸자 라고 주장하는 노선을 지금 일본은 걷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로 그 일본의 노선을 따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청나라는요, 청나라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갑자기 서양 애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양을 따라가야 돼. 이게 쉽겠어요? 나 항상 1등이었어. 1등이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구 경쟁자 나왔어. 난 1등이야.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쉽게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청의 제도, 청의 정신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왜? 우리는 중화, 우리는 세계 중심이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서양 애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들 보니까 꽤 괜찮아. 그러면 그 발달된 무기들 정도만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노선이에요. 일부만 바꾸자. 일본은 완전 바꾸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일본 쪽 문화에 지금 속해 있다. 중국 중심의 문화에 속해 있다. 중국 중심의 문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100여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이야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의 어떤 우리의 모습과 자꾸 연결하면서 옛 100여 년 전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당시 집권층은요, 중국 중심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나라대로 우리의 어떤 모습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런데 역시 젊은 사람들이 달라.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 우리도 빨리 일본처럼 바뀌어야지 라고 주장하는 이 100년 전 신세대들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터진 거예요.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어찌 본다면 강화도 조약 때 만났던 그 동양과 서양, 대륙과 해양, 봉건과 근대의 작은 충돌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충돌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신정변을 지지했던 측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갑신정변 때 권력을 3일 동안 장악을 해요. 장악하면서 이들이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14개조,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데 여기 이 배후에는 일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내용이 제1조가 이거예요.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이게 청과의 관계 끊자는 이야기예요. 청에 조공하는 허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까지의 질서는 조공 책봉과의 그 관계였다. 이거 끊자는 거예요. 이거 끊자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의 조선 자주국이다. 청과의 관계 없다. 끊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실패합니다. 3일 만에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창덕궁이에요. 그 창덕궁에서
1884년 갑신정변이 마무리되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랍게도 그 창덕궁 안에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었던 청나라 부대와 이 갑신정변을 지원하고 있었던 일본 부대가 부딪혀요. 총격전이 벌어져요. 일종의 작은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와, 지금 임금이 있는 궁궐에서, 왕이 있는 궁궐에서 우리나라 부대끼리도 아니야. 청나라 부대하고 일본 부대하고 싸운 거야. 총격전이 벌어진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결과는 어땠냐면 일본 부대가 끼깅 하면서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을 쳤어요. 청나라 군대의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러면서 갑신정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1884년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궁궐에서 청나라 부대와 일본 부대가 싸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청와대 안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야. 청와대 안에서. 야, 이러면 이게 나라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게 지금 100여 년 벌어진 거야 지금. 자, 어쨌건 이거는 청의 힘으로 진압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청나라, 일본, 우리 창덕궁에서 이 갑신정변을 진압했던 이 모습들을 대하는 자세들이 다 달라요. 먼저 청나라. 그럼 이게 우리 청의 힘이지. 이게 우리 중국의 힘이지. 우리 원래 이런 나라야. 상대가 안 되잖아 얘들. 라고 하는 자만심. 갑신정변 창덕궁에서 그렇게 패배한 일본은요, 칼을 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1894년 청나라와 제대로 한판 붙죠. 일본이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이 개시된 그 시점, 그리고 승리한 그 시점, 다시 일본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요. 또 깨갱해요. 그런데 정확히 10년 뒤 1904년, 이번에는 10년 전 자신들을 깨갱하게 만들었던 그 러시아를 굴복시키죠. 그게 바로 러일전쟁. 일본은 여러분들 치밀하게 패배를 연구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아주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서 10년을 주기로 승자, 최종적 승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저 우리는 청에 의한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만 믿고 있었죠. 청이 있으니까 봐, 우리 형님 이렇게 힘세잖아. 이런 어떤 아니란 생각,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1884년부터 1894년 이 10년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우리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10년이었는데 어찌 본다면 잃어버린 10년, 그저 청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 믿음 하나로 잃어버린 10년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894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정부, 막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세금은 엄청나게 뜯어가고 있죠. 못 살겠는 거예요. 결국 10년 뒤 1884년 갑신정변 일어나고 10년 뒤 1894년 드디어 터집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농민군들이요 쭉 전라도 쪽에 올라와가지고 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전주성은 여러분들 전라도의 목줄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기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집권 세력, 정부가 깜짝 놀란 거죠. 오! 농민들이 전라도를 장악해? 우리나라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죠? 여기를 장악해? 있을 수 없지.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형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또 청나라 부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들 이거 배우셔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외세 의존적으로 우리는 아무 힘도 갖지 못하고 외세 의존적으로 외국 세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우리 역사를 얼마나 좀먹었는지, 이건 정말 100여 년 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선한 우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방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적도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역사 속 외교거든요. 어쩌면 청나라를 불러드립니다. 자, 불러드리니까 청나라 군대 오는 거예요. 또 와요. 자, 오는데 10년 전 갑신정변 때 청나라를 대표했던 이홍장과 일본을 대표한 이토 히로부미가 맺었던 조약,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 쪽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 조선에 동학농민군이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 보내라는 것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 수상이 누구였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요, 이 상황 속에서 기회는 이때다라고 최종적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그 전엔 굉장히 주저했어요. 아, 이걸 청하고 우리가 한판 떠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결정을 하죠. 싸우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 때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요. 지금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향한 곳은 동학농민군이 있는 전라도 쪽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되게 웃겨. 청나라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산 쪽으로, 남쪽으로 갔어요. 정상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남쪽으로 안 가. 일본은 여러분 군대를 어디로 보내면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서울로 보내서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경복궁이 점령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누가 잡힌 거야? 왕이 잡힌 거예요.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경복궁을 지금 침탈하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 이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자신들의 앞잡이들을 쭉 세워가지고요, 개혁을 강요하죠. 그 개혁이 뭐냐면 바로 갑오 개혁입니다. 갑오 개혁. 이 갑오 개혁을 문서화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홍범14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홍범14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정말 집요해요. 일본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어요. 고마워. 이렇게 우리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그죠, 여러분들? 진짜 고마워. 아니, 어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조는 늘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어느 질서 속에 들어가 있다? 중국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본은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청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 갑오 개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1894년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894년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죠.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 들어왔죠. 경복궁을 점령했죠. 경복궁을 점령한 날이 1894년 7월 23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했을까? 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했지? 청나라와 싸우러 가든 아니면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가든 그래야 되는데 왜 경복궁을 점령했을까? 이게 뭐냐면 다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지금 청과 한판 붙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은요 어떻게든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갑자기 일본이 들어왔어. 우리는 청과 싸우겠다. 명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 왕을 앞세워서 청나라가 조선을 너무 괴롭힌다.
그 청으로부터 독립시켜달라 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 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을 점령했고 왕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가 접수됐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이게 나라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청와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로잡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7월 23일 드디어 이틀 뒤 이제 운명의 그날 1894년 이틀 뒤 그날 바로 이곳 풍도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자, 이 풍도 이쪽에서 이제 드디어 7월 25일 날 사고가 터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청나라는요,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지금 이 풍도 앞바다 쪽으로 쭉 들어오고 아산만 쪽으로 향하는 그 상황. 그런데 여기에 일본 군함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풍도 앞바다에서 7월 25일 날 7시경 아침 7시 한 20분경 될 거예요. 그때 3,000m 사이를 두고요. 중국 군함과 일본 군함이 서로 마주보게 돼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7월 25일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은요, 청나라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많은 병력들을 태우고 지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뿐이야. 그들은 그런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은 이미 어떤 명령을 하달받았냐면 풍도 그쪽 언저리에서 혹시 청나라 군함과 마주치면 격침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3,000m까지 쫙 서로 마주보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이 청나라의 주요 배는 세 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원함, 두 번째가 광을함, 세 번째가 고승함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원호와 광을호는요, 싸울 수 있는 군함입니다. 반면에 이 고승호는 싸우는 배가 아니라 병력을 나르기 위한 그런 배였어요. 요 세 척이 쭈루룩 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3,000m를 사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포격을 가한 건 바로 일본 군함이었습니다. 물론 또 일본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한 것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도 똑같았어요. 어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참 그런 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건 일본 배가 포격을 하면서 드디어 이 풍도해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원호, 이 배는 한 3,000톤 이상 되는 배고요. 두 번째 광으로는 1,000톤 이상 되는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긴 하지만 이 배들 말고 또 하나의 배 고승호, 이 배는 뭐냐면 병력을 싣기 위해서 영국에서 빌려온 배예요. 즉 영국이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승호는 건드리지 못하고요. 제일 먼저 타겟으로 쏘았던 것은 청나라가 독일에서 사왔던 그 제원호, 그 제원호에다 냅다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때 이 풍도해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위에 여러분 한자 보시면 풍도 보이죠? 지금 풍도해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제원을 향해서 지금 냅다 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 집중 포격을 받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지금 준비해 오고 있고요. 명령도 받았어요. 보이면 격침하래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부대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학농민군 진압하러 지금 가다가 갑자기 맞은 거예요. 게다가 일본 배는요, 지금 이 중국 배보다 더 크고 더 빨라요. 일본 배들은요 3,000톤 이상, 아니 4,000톤 이상 되는 그런 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신식이고요, 더 빨라요. 여기서 냅다 때려대니까 결국 청나라 배 제원호는 엄청난 포격을 맞고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쳐 버립니다. 두 번째, 이제 광으로가 남았죠. 광으로에 대해서 냅다 또 공격이 가해집니다. 엄청난 포격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 광으로는 화약고를 제대로 맞았고 그 화약고가 뻥 터지면서 바로
침몰합니다. 이제 고승호가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승호는 어느 나라 배다? 영국 배예요. 일본이 영국 배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승호에 타고 있는 외국인들을 다 내리라 그래요. 다 내리라고. 배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대치를 해요. 내리라고 해요. 우린 공격할지 모르니까 내리라고 그래요. 결국 외국 선들이 내리고요. 바로 이 고승호에 대한 포격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청나라 군인 한 1200명, 1000명 이상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 배가 계속 공격받으니까 그 청군이 바다에 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나라 군인들이 이 풍도 앞바다에 수장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결국 이 고승호는 이 풍도 앞바다에 가라앉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풍도 해전에서 결국 일본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10년 전 갑신정변 창덕궁에서 당했던 그 쓰라린 패배를 10년 뒤 이 풍도 앞바다에서 제대로 갚아준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안성, 성안에서 육군 전투가 벌어집니다. 또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진격해서 평양을 들어갑니다. 이 평양 전투도요. 사실 일본은 여러분들 이게 보급선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부산에서부터 이 평양까지 올라오는 그 보급선이 얼마나 길어집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청나라에서 갑자기 백길 들고 나와요. 여긴 거의 오합지졸이에요. 청나라는요. 백길 들고 나와가지고 어부지리로 평양을 점령해 버립니다. 평양 점령하자 압록강 쪽으로 와서 엄청난 대승 거두고 심지어는 여순까지 함락시키고 그 앞에 있는 위에 이 청나라가 그렇게 자랑했던 북양함대가 있었던 그 위에마저도 점령하고 북양함대를 전멸을 시켜요. 이게 지금 어떤 영국이냐면 여러분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접수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수도 북경이 있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중국 청나라를 점령할 태세로 지금 가버리고 있는 싸움, 어마어마하게 큰 싸움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이 바로 안산시의 섬 풍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이 풍도해전으로 출발했던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 동북아의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 풍도해전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성안전투, 안성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내린 선전포고예요. 풍도에서는 여러분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냥 먼저 공격한 거예요. 우리는 왜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 두 가지 이유. 동양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조선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아 정말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야? 어쩜 이렇게 끊임없이 조선의 독립. 하여튼 이들의 로망은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변함없이 이거예요. 조선의 독립이에요. 여러분들 사료 분석 중요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어떤 의도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자료들이 쓰여졌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오로지 사료의 내용들만 갖고 이거 이렇게 있네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료적으로 보면 강화도 조약부터 이 선전포고까지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온 우리의 우방국가입니다. 사료 분석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청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 전략 속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료 분석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건 이 선전포고 속에서 일본은 결국 전쟁을 일으켰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갑신정변 때 만났던 텐진조약을 체결했던 이홍장과 또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또 히로부미가 또 만나요. 아까 갑신정변 끝났을 때는 텐진에서 만났고요. 이제 이 풍도해전으로 출발했던 청일전쟁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만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시모노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우리 근대사에서 너무 중요한 조약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 제1조 여러분들 제1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청과 일본이 싸웠어. 제1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측해봐. 청과 일본이 싸웠어. 여러분, 이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 제1조, 청국은 조선이 자주국가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게 청일전쟁의 결과 맺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예요. 제1조가 이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어떤 봉건적 조공 책봉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말 그대로 자주 독립국가의 형식을 갖게 되는, 완전히 다른, 이제 청나라 중국은요 완전히 쇠퇴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풍도해전으로 출발했던 이 청일전쟁은요, 청나라는 이때부터 이제 반식민지 국가의 운명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은요 정말 구분팽창이에요. 여러분들, 이 풍도해전으로 출발했던 이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을 때 지금 일본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약 300여 년 전, 이 중국을 무찌르려고 노력했던, 노력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야욕을 가졌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꿈이 바로 중국 대륙에 깃발 꽂는 거였어요. 성공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꿨던 그 야욕을 드디어 실천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이 청일전쟁이 이겨가지고 여러분들 그 요동만도 가져갔어요. 대만도 가져갔어요. 일본이 드디어 중국 땅에다가 일장이 꽂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본은 축제입니다. 일본은 축제예요.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시발점, 출발이 바로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섬 풍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일본인들에게 풍도는요 화려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명소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일본 교과서에서는요 이 청일전쟁 정말 소상히, 정말 자세히 설명해요. 왜요? 그 승리의 역사를 후손들한테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이 풍도해전부터 정말 자세히 잘 설명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패배한 역사. 이 풍도에서 출발했던, 이 풍도에서 이 고승호가 침몰하면서 이 중국의 운명은 침몰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아픈 역사예요. 중국은 과연 어떻게 이 풍도해전을 기억할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중국을 갔어요. 어딜 갔냐면 여기 어디면 위해라는 곳입니다. 위해라는 곳인데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청일전쟁 풍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안성에서 평양에서 압록강에서 루이순에서 위해까지 북양함대를 완벽히 전멸시켰다. 청일전쟁의 그 그림이다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로 그 끝에 있었던 북양함대가 있었던 유공도, 위에 있는 유공도라는 섬이에요. 근데 여기 갔더니 엄청나게 큰 박물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중국이에요, 여기는.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까이 봤더니 대박! 중국 갑오전쟁 박물관이에요. 중국 갑오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1894년이 갑오년이거든요. 가만 있어봐. 저는 이거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은 패배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패배한 전쟁을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뭐지?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중국 사람들 또 스케일이 장난 아니잖아요. 글씨 하나 써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요, 우리나라 천년의 끈 꿈의 환기는 갑오 전쟁의 패배에서 시작됐다. 제가 이 앞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인들은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5스타예요. 중국은 관광지다 별을 붙여놔요. 5스타는 최고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가봐야 될 곳, 그리고 사람이 바글바글 되는 곳이에요. 별 5개. 별 5개 붙어 있는 공간이에요. 중국인들은 여기 별 5개 붙여놨어요. 근데 여기는 패배의 공간이야. 일본에 의해서 완벽하게 아작났던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에 이렇게 큰 글씨로 우리 중국 천년의 큰 꿈은 바로 이 갑오 전쟁의 패배에서 시작됐다. 배우자는 이야기예요. 이 패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패배의 역사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래서 졌고 저래서 졌고 이래서 패했고, 이걸 섹션별로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바퀴 삥 돌고 맨 마지막 출입구, 맨 마지막 엑시트 나올 때 소름. 딱 맨 마지막 실은 지금 중국 최첨단 해군실 쫙 전시했어요. 와, 제가 이 120여 년 전 이 패배를 다시는 중국은 겪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 맨 마지막 전시실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신감이에요. 패배를 통해서 배우겠다는 자신감.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러분들, 풍도회전은 중국인들에게는 패배를 통해서 그 패배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패배를 하지 않겠노라는 그 기억의 첫 출발이 되는 장소가 풍도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반대예요. 일본인들에게는 바로 그 승리, 자신의 역사에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줬던 그 첫 출발, 그 첫 출발점으로서 이 풍도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자세하게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박물관에도 풍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와서 못 봤던 거 여기서 봤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한테 풍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찌 본다면 부끄러운 역사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아니, 지금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청과 일본 그 나라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경복궁 점령당해가지고 일본한테 물자 되면서 군수품 되면서 빼먹을 대로 빼먹임 당하는 그 모습 우리 당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요. 안 해요. 완전 망각이에요.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한일 간의 갈등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해야죠. 그런데 그 해야지요라고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갖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에요. 그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없으면요, 오래 못 가요. 그저 바라락 끓고는 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엄청난 역사를, 지금 중국과 일본은 똑같이 풍도를 갖고 정확하게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망각의 역사로 그저 가끔 주목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정도. 우리가 왜, 여러분, 심지어는요,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건지도 몰라요.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건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맞붙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의 힘은 뭐냐면 기억하는 힘이에요.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에요. 그 기억하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조용히 차분히 길게 무섭게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억의 순간들이 많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죠. 저는 많은 사례 중에서도 바로 이 풍도의 전이야말로 이제 정상적 궤도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의 섬이 풍도잖아요. 이 풍도가 갖고 있는 역사, 특히 지금처럼 각국의 어떤 민족주의적 성이 굉장히 강해진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의 한 장면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풍도니까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셔가지고요, 이 풍도 회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자리매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풍도 회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한 몇 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청나라와 한국은 동학군이잖아요. 동학하고 싸운 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이 청일전이 벌어지면서 다시 결집을 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조청일 삼국의 전쟁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와 그들 일본 잘못을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문제점들을 연대해 나가는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만약에 그 조선군이 개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세요? 잡혀 계세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열심히 자기 나라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지 아는가 궁금해요. 우리가 하자고요. 여기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해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이 안산 시민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듣는 모습 보면서 또 한 번 놀랬고, 또 선생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함께 그 125년 전으로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문학 강연인데 네. 굉장히 어려운 강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쩜 이렇게 깜짝 잘 들으세요? 놀랐죠. 아니 어쩜 이게 특히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요. 또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이렇게- 인기를 또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실감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졸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어쩜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 잘 듣는지 대단하네요. 와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네, 진짜 안산 시민 여러분들 네. 정말 멋있습니다. 와 감동받았어요. 자격이 있으시네요. 네. 진짜로.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125년 전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좀 닮았다라는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이게 공통점을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일본은 풍도회전의 승리, 바로 여기를 출발로 제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내요. 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외국과 싸운 전투예요. 근대사에서 일본이 외국과 싸웠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풍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제국주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일본이 똑같이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일본 아베 정부에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풍도회전을 통한 일본의 어떤 그 모습들, 이후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네, 기억하고 주목하고 주시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역사가 또 쓰여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잘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또 노력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말미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한일 감정이 참 고조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저는 역사 속에서 항상 좀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구한말 이렇게 국권 피탈로 가는 경술국지로 가는 그 자락에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좀 하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개됐던 운동이 뭐가 있냐면 애국개몽 운동과 의병 활동이 있었어요. 네. 의병 활동은 지금 우리가 나가 싸우자. 라고 주장하는 거고, 애국개몽 운동은 지금은 싸워서 피 흘릴 때는 아니고
네. 우리가 실력을 좀 키워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두 세력이 상호 간에 좀 상처를 줘요. 너의 노선이 틀렸다. 그쵸. 우리의 노선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1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두 노선 모두 목표는 또 하나. 똑같은 하나였잖아요. 일본을 그 길,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그쵸. 똑같은 목표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애국개봉 운동 노선도 맞고 네. 의병 노선도 맞고 다 맞는 노선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조용히 실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갖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똑같은 이 나라의 위기라면 함께 각자의 다른 다양성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100년 전 네.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에 대해 오늘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네, 그럼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여러분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와 함께하는 또 큰별쌤과 함께하는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요, 이 결과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강연을 통해서 125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서 수많은 교훈을 배우고 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훈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역사에 다가가고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